여야가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연기된 대표회담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를 재차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대표 입장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젠 여당의 대표인이 용산 눈치 볼 게 아니라 용산과 떨어져 회담 성과를 챙겨야 합니다.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한동훈 표 최혜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십시오. 답답한 거부권 전국을 돌파할 힘이 있다면 여당 혁신의 내실로 보여주십시오.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이미 자기들이 냈다가 거부권으로 거부된 그런 이 위헌성이 강한 특검법보다도 훨씬 더 위헌성이 강화된 흉기 같은 법안을 바로 즉시 내놨잖아요. 한 손은 그러고 한 손으로는 마치 제가 낸 대법원장 특검법안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시한까지 거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입장하고는 좀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들어보신 것처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특검법 발의 시한이 26일 오늘까지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거듭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내 기류 어떤가요? 그래서 26일을 그 시한으로 선정한 것은 의미가 없죠. 그냥 본인들이 그냥 정치 공세용으로 한 것이고, 그러니까 법안 발의, 특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내 그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합시다 맙시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탑다운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특히나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실과의 조율도 필요한 것이고 사실상.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에게 시한을 정하고 독촉한 저 부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민주당이라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민주적인 절차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희석돼 있잖아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금투세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죠.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하면서 오히려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한동훈 대표의 말을 지금 자르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는 그냥 정치 공세고 여당의 당과 대통령실과의 어떤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략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대표 회담 생중계 민주당이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의 입장에서는 수용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거 정치쇼 아니냐 이러고 있거든요. 민주당 내 반응은 어떤가요?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 제안하는 방식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전체를 생중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회담보다는 어떤 이슈를 부각시키는 토론이 될 것이고 결국에 그 공개된 대표회담을 통해서 내는 메시지는 양 대표 간에 서로 긴밀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지금 교착된 정국을 풀기 위한 해법을 서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의식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회담이 되기가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부 이슈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부분, 그래서 확인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입장을 국민들께 호소하는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토론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제 주요 이슈, 특검법안이라든가 네. 당장의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하고 대화의 접점을 찾아볼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 생중계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내에서도 생중계 때문에 이 대표회담이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 전체 생중계를 고수하면서 마치 이게 원인이 돼서 회담 자체가 무산되는 쪽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몰고 가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회담에서 의견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야 대표 회담을 생중계로 진행한 선례는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제안을 한 적은 있지만 성사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정책 토론회 제안은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준석 대표하고 송영길 대표도 아마 토론을 했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대표 간 토론은 어떨 때는 경색된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거의 합의된 부분들을 28일 날 다 처리할 거잖아요. 여러 가지 전세 사기 특별법 이런 거 다 처리한단 말이죠. 그럼 대표가 모여서
처리할지 말지 굉장히 애매한 사안, 그리고 상당히 양측 공간이 넓은 사안들, 진영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표가 회담을 통해서 일부 처리하면 좋고요. 합의하면 좋고, 만약에 합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께 생중계를 통해서 특히 정책 관련 부분들은 국민들 여론을 형성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본인이 정말 공익을 위해서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거고 정책을 위반한 것이라면 국민께 충분히 호소할 자리를 만드는 게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대표회담을 통해서 본인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 또는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생중계를 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부 정책과 관련된 토론회는 저는 생중계에 동의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생중계 자체로만으로는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회담이 그러면 이제 추석이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추석 밥상 민심도 좀 중요한데 추석 전에 이뤄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실무회담 선에서는 9월 1일로 한번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해서 달치 이제 지연되는 것뿐이지 회담을 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양측도 크게 다른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요. 지금 뭐 이 생중계라든가 여러 이슈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서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또 이정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회담 자체의 어떤 의미나 필요성, 또 실익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추석 전에 이루어질 것은 같다. 이제 다만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여야 대표가 얼마나 성과 있게 지금 답답한 정국을 푸는 자리로 될 것이냐. 지금 국민의힘이 고수하는 방식으로 생중계의 의미만 이제 강조했을 경우에 양측의 첨예한 입장만 대립되고, 한동훈 대표에게 당초 기대했던 바, 예를 특검이라든가 본인이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 눈치 안 보고 여야 대표가 한번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가 관건이겠죠. 이제 이 부분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 적어도 회담 자체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또는 민주당의 의사가 9월 4일을 넘어서게 되면 저는 그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월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아마 할 걸로 보여져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하지 않습니다. 원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는 뭔가 조율된 입장의 교섭단체 문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이전에 그 대표 간의 회담이 없다 그러면 또 극한 교섭단체 연설이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만약에 대표회담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기존의 대표회담 제안은 진정성이 없었던 걸로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야 대표 회담 어떻게 또 풀려나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 병상에서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개 의혹 진상조사 지시를 내렸는데,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데 이어 전쟁 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습니다. 없앤 게 아니라요. 보완해서 이제는 새롭게 만든다는 취지였는데, 그걸 알면서도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친일 프레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동을 해서 국민들을 호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독도 조형물을 없앤 게 아니다. 일부 시설이 노후화돼서 철거된 게 맞지만 이 보수에서 다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반박을 했어요. 이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이어서 이 근거 없는 괴담 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 하나만 봐도 사실 문제이긴 한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연처럼 겹치고 있습니다. 이건 필연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수부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사라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국방부 정훈교재에서는 독도를 고유 영토라는 당초 표기가 바뀌어서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또 표현했다고 해서 공분이 일었습니다. 독도 수호훈련 비공개로 했다고는 하고 또 하반기에 더 한다고 해서 과거 관행처럼 연 2회 한 것은 정상적으로 네. 추진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좀 달라졌죠. 사전 공개도 안 하고 항공전력도 빠지고 상륙작전도 없습니다. 축소됐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조형물 철거가 일시에 지하철 역사 또 전쟁 기념관에서 사라졌고요. 해명 자체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시설물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독도 뭐 조형물만 먼저 사라졌고 그리고 다른 시설물 같은 경우에 뭐 이 그 통행에 제한이 된다거나 여러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른 것들은 문제가 왜 안 되죠? 그러니까 독도만 어떤 시기에 특정을 해서 이 서울시 교통공사 또 전쟁기념관 등에서 같이 사라집니다. 이게 지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와 결부시켜서 보면 독도 지우개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상식이 그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조형물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예. 굉장히 상징적이고 오래 그곳에 유지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 국도 수호 의지를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그런 의식을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일제히 사라지고 갑자기 왜 일제히 그 보수를 하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서울시 교통공사 해명이라든가 전쟁 기념관의 해명 자체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이 진상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다라는 표현까지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특정한 시기에 이렇게 계속 겹치냐 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근데 보세요? 우연을 갖다 그렇게 굳이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그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뭐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게 아니 그 조형물 설치 시기가 비슷하니까 그 리모델링 시기도 비슷했겠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쟁기념 사업에서도 해명을 했잖아요. 다시 설치할 거다. 아니 이거를 독도를 지우기를 한다라고 해석하는 민주당의 저는 해석이 참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독도를 왜 지웁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별한 일본 도발에 대해서 왜 대응 안 하느냐 이런 정도의 정치적 공세는 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독도를 지우려는 독도를 국토 주권 포기하는 이런 세력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병상에서 공개적으로 의사표현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은 그러니까 진영 정치적 목적도 아닙니다. 본인의 정치적 목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다가오면서 다른 정치 세력들이 상당히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을 위한 진영 단합인데 진영 자체 단합이 아니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친일 프레임을 덮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조용히 사례부터 수집했을 겁니다. 사례 수집해가지고 몇 곳이 이랬다라고 딱 통계를 내놓으면서 공세를 가했을 텐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그냥 공세를 가해요. 몇 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본인에 대한 당 장악력 유지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글쎄요. 나라까지 이렇게 나라의 섬까지 이렇게 떼어가면서까지 이렇게 공세를 해야 되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조형물 사례 말고도 제가 지금 당장 언급한 것도 한 5가지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일관되게 이런 위험성의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최근에 이게 더 강화됐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아니고요. 네. 지금 사례 수집할 필요도 없는 게 언론에서 계속 2년 반 동안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 모아만 놔도 이 독도 설마 거기까지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하면 이제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의미도 있고 독도 조형물이 이 대합실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 대합실에 설치되다 보니까 그 안국역 같은 경우에 경복궁역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사람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그 설치 지점을 변경해달라는 민원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 부합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했던 것이지 이걸 철거해가지고 없앤다는 개념은 아예 계획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 문제 제기 좋습니다. 자 왜 조형물을 이걸 왜 없어졌냐라고 문제 제기했을 때 만약에 서울시 교통공사나 전쟁기념 사업회에서 이렇습니다라고 해명을 했으면 믿어야죠. 그 해명도 믿는 거 아닌 게 정치 공세의 반증 아니겠어요? 네, 이 사안을 놓고 민주당 당내 상황 복잡해 보이는데 잠깐 예. 짚어보겠습니다. 이 비명계 대표 인사로 꼽히는 김부겸 전 총리가 이번 주부터 정치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고요. 이 한때 은퇴설이 불거졌던 이낙연 전 대표도 정치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이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 김동연 경기지사의 행보도 주목이 되면서 이 비명계가 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네.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일극 체제 견제 역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견제 역할을 한다까지 해석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뭐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총선까지는 어쨌든 모든 당력이 집중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았던 것이고요. 그 뒤로 이제 뭐 원내 제1당 압도적 1당이 됐습니다. 이후에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는 뭐 이미 이제 탈당해서 당을 달리하고 있지만 당연히 정치 재개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었죠.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뭐 이재명 대표도 지금 나서서 여러 가지 당내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 비판적 입장을 전달해주고 이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의 외연 확장이라든가 네. 당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대표에게 고언을 드리고 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로서도 당 대표의 직무 수행이라든가 향후 대권까지 가는 행보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의미에서 지금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이후 생기는 어떤 변수, 당내적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세력화되고 조직화돼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다른 한 측면에서는 어떤 견제 세력으로 갈지까지는 지금은 뭐 그런 해석까지는 이르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또 위증교사 혐의 그 1심 선고일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 시기다 보니까 결국 이제 비명계 인사들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재판은 사실은 유죄일 확률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됐을 경우에 이제 형량의 문제인데 형량에 따라서는 피선고권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물론 1심입니다만은 피선고권이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 당내에서는 사실 피선고권이 없는 대선에 출마하기 어려운 이런 분을 계속 우리 당내 주자로 밀 수 있겠느냐라는 여론이 비등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대안이 되는 거죠. 지금 정치 세력들은 어찌 보면 정쟁을 거치지 않고 대안 세력으로서 차분히 본인들의 입지를 쌓아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차지하고 있는 당내의 비중은 줄어드는 거죠. 그런 아마 그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급격히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정치라는 게 항상 쌓아가는 형태의 정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정치 지형 변화는 급격히 이루어지거든요. 전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의 이탈 세력을 막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서 서로 작은 경쟁이 시작됐다.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이죠.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판단도 구했는데요. 이 수사심의위가 검토할 핵심 쟁점, 이 직무 관련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요. 예.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이제 대통령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 판단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그 이원석 총장이 얘기했듯이 이게 변호사법 위반죄, 소위 말하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알선, 청탁했느냐 이 부분하고 알선 수재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대가성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또는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사심의위원회로 구성되는 분들이 어떤 직업이 있는지가 아직 불명확하지만 이제 15명 무작위로 합니다. 풀단을 보면 대부분 그 이 법조인이 다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도 현안 올렸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근데 법리에 대해서 글쎄 수사심의위원회 법리도 판단해달라고 올린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하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원석 총장이 일단 그 수사실무단의 그 판단에 대해서 증거 판단도 잘했고 법리 판단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것도 판단해달라고 올린 것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 주시지만 네. 사실 수사심의 과정에서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거나요. 또는 결과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서에 일부 심의위원이 서명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본인의 의사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다수결로 된다 하더라도 서명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것이 또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해서 저는 이원석 총장의 기대대로 흘러가지도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더 큰 논란을 불러올 여지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큰 논란 불러올 여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에 수사위원회 직권으로 수사심의 직권으로 이제 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수사심의의 수사 판단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거를 또 검찰이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검찰 수사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봤다면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 회부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물론 300명의 풀단이 있고 거기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구성은 하지만 네. 검찰총장이 임명한 분들입니다. 생각을 달리할 가능성이 그렇게 일단 높지 않다고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미 이원석 총장이 이 사건 보고를 받은 후에
증거 판단과 법리 검토가 잘 됐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본인의 입장이 이미 전개된 상태에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회부를 하면 그게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수사를 했던 검찰로 되돌려 보냈을 때 뭐 과거에 이제 이재용 회장 사건 같이 이 정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물론 사건 자체에는 관련성은 있었습니다만 직접 이 정권에 타격이 되는 사항이 아닌 사안과는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을 검찰이 만약에 수사심에서 다른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과정 전체를 보면 이 회부 자체도 네. 그렇고 이 결과에 대한 예측도 그렇고 예정돼서 이미 이 수술을 마무리하고 매듭 짓기 위한 명분용으로 그냥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다르냐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검찰총장과 지검장도 있지만, 그러니까 수사 당국이죠.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도 있지만 원래는 보통 피의자가 많이 요청해요. 피의자가 이거 수사 계속하는 거 기소 여부에 대해서 본인을 위해서 요청하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달리 결론이 나오게 되더라도 주임 검사 그냥 기소하거나 수사심의위원회 결론과 달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검찰 내 조직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결론을 냈는데 주임검사가 달리 판단한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죠. 저는 그래서 이 수사심의위원회 요청한 이 이원석 총장의 기대와 다른 새로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네. 새로운 논란의 어떤 불씨가 있을 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조기현 변호사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이 수사심의 소집을 두고 이 민주당은 이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는 요식 절차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수사심의 결론과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하는 걸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뭐 지금 이 수사심의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은 명품백 수수 의혹입니다. 나머지 지금 특검법으로 발의되는 여러 사안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그외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각각의 예. 개별적으로 아니면 묶여서 특검법이 여러 개가 제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사안 하나만의 어떤 수사심의 결과를 가지고 특검법 추진이 좌지우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